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 보도록 할게요. 예, 취지는 제가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은 뭐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갑이 저당권자라는 것은 지금 채권자라는 얘기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 을은 이 나대지, 뭐 X토지라고 해볼까요? X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갑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대지 상태라는 걸 한번 지금 눈여겨보세요. 나대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을은 저당권만 설정을 했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토지 소유권자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을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이 자기 토지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은 어떤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죠? 나대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죠? 나대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그 이후에 건물이 들어섰죠?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나대지 상태에서 빌려줬으니까 나대지 정도의 가치를 자기가 이렇게 저당권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내가 나대지만큼 그만큼은 자기가 가치를 취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즉 을이 돈 안 갚았다는 얘기죠.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이 갑은 갑자기 건물이 들어와 있네요. 나대지 상태에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자는 저당을 잡은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죠?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에 건물이 있다고 이걸 한꺼번에 경매 신청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이걸 이제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도 토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매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죠. 갑자기 나대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줘서 그만큼의 가치는 내가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뭐다? 자기의 토지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즉 나대지 상태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 설정자의 이 소유 건물에 대해서 설정자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함께 처분을 해버려요. 함께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건을 제가 이 밑에 두 개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어요. 봅시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라고요? 예, 건물이 없을 것. 그냥 쉽게 저당권 설정 시에 나대질 것. 그러니까 나대지로서의 담보 가치를 확보했다고 생각할 것. 이 소리죠? 두 번째, 경매 당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을 것. 두 번째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즉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이 설정 계약 당사자죠. 저당권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설정자 이 사람이 자기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설정자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일괄 경매 청구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을이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건물을 진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즉 병은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용익문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 병이 건물을 졌어요. 병소유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갑은 갑자기 나는 나대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건물이 들어졌어요. 그러면 내 토지 가치가 떨어지겠네 생각하면서 이 건물까지 같이 일괄해서 자기 토지와 자기가 저당 잡은 토지와 일괄해서 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죠? 계약을 지금 이 사람이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전혀 갑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건물, 지금 병소유 건물이죠. 병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두 가지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대지 상태에 그 저당권이 설정됐을 것. 그리고 뭐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자기랑 계약을 맺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이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의 취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되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게 이걸 봅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을 두었는 바.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고 봅시다.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까지 아시겠는데 권리예요. 권리.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예요. 그래서 뭐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기가 저당 잡은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건 뭘까요? 요건도 설명을 드렸죠. 365조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일괄 경매 청구를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함께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 저당권자가 경매 금액이 나왔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토지만 저당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게 주의사항이죠. 1번 제가 이것은 요건을 설명했죠. 나대지 상태. 그리고 이 별표 봅시다. 저당권 설정 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을 가죠. 우리 배웠죠. 판례를 볼까요? 그죠?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 상태여야 하는데 나대지 상태가 아닐 경우에 지금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건물의 축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나대지가 아니니까 이 소리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이 들었죠. 요건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당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것. 이것은 이 판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방금 그림 그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만 봤죠. 근데 꼭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 건물을 축조를 안 했어요. 누가 했냐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뭐 지상권자 또는 뭐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 소유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 병이 지상권이 끝나면서 이 건물, 자기가 지은 건물을 뭐다? 이렇게 남겨두고 갔어요. 즉 을한테 팔고 갔어요. 팔 수가 있죠. 지상권이 소멸한다. 우리 뭐 배웠죠? 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죠. 이 사람한테 별로 안 필요하고 그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자가 아 이거 내가 쓸게. 그냥 너 원상 회복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을의 소유로 바뀌죠. 을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대지 상태에서 병이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즉 이런 지상권을 축조하였으나 어떻게 이 사람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을 소유로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 이런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나대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이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내 설정 그 계약 당사자야 하면서 뭐다? 근데 보니까 건물이 있네. 근데 을 소유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정이 되는 게 맞겠죠? 자기가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대지 상태에서 했는데 갑자기 건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하락을 할 예정인데 뭐다? 자기가 설정한 이 계약 당사자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볼까요? 쭉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니까 그 후 봅시다. 여기서부터만 봅시다.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애초부터 뭐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돼요.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축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니죠. 나중에 축조를 안 했더라도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봤어요? 효과 볼까요? 네, 이거 밑에 당구장 표시는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네요. 효과. 일괄경매 청구권 행사 여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무라고요? 의무가 아니고 권리예요.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권리니까 행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하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토지만 경매 청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가로 2번 볼까요? 토지만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크더라도, 그죠?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빌려준 금액보다 이 토지의 교환 가치가 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죠. 혹시 몰라요. 유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토지가 더 지금 자기가 그 설정받은 토지가 더 자기 피담보채권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씩 삭감 탁탁탁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설령 이런 경우라도 토지만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뭐다?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3번 볼까요? 그러나 일괄경매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뭐다?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경권 행사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공동저당으로 가볼게요. 공동저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문제에서 뭐 계산 문제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부터 한번 잘 살펴볼게요.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X 부동산, Y 부동산이 있는데 이 X 부동산이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 피담보채권액을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치가 5천만 원. 그러니까 뭐다?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 Y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가치 공동저당을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요. 이게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동저당이 뭐라고요? 이것은 방금 설명드렸죠? 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1억 A 부동산, B 부동산 해볼까요? 가치가 5천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몇 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나요? 저당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부동산의 갑이 저당권을 하나 갖고 있고 뭐다? B 부동산에 또 저당권을 갖고 있는 그 형태죠. 공동저당. 그러면 복수의 저당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복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랍니다. 공동저당이.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2번 봅시다. 공동저당은 동시 그리고 이시에 설정될 수 있다. 동시는 같이, 이시는 달리, 이 소리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동저당은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 B 부동산에 각각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꼭 그거만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주면서 A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이 A 부동산이 1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정이 변경이 돼서 이 A 부동산이 가치가 한 6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6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담보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을한테 뭘 요구를 하죠? 담보를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B 부동산, 이 을이 B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B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저당을 잡겠죠. 뭐다?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복수의 저당권이 오는 형태죠. 즉 이시에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걸 여기 1, 2, 3번 중에서는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계속 이런 상황이죠.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소유의 A 부동산, B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볼게요. 똑같아요. 갑이 1억을 빌려주면서, 즉 이 사람이 채권자고 금전 채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근데 이 을이 1억만큼의 부동산이 없어요. 즉 A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A 부동산의 가치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5천밖에 담보를 안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을이 부탁을 합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친구예요. 친구. 을과 병은.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B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저당권을 설정해서 내가 이렇게 1억을 빌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B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타인의 채무죠. 갑과 을의 채무인데 을의 채무를 위해서 자기의 물건에 저당을 잡는다. 물상보증인이죠. 그죠?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예, 의의는 다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예, 성립. 저당권 어떻게 성립하죠? 저당권 성립. 계약과 등기죠. 왜 그렇죠?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과 등기에 성립합니다. 이 계약. 예, 기억, 니은은 다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복수의 저당권이고 동시이시 다 설정될 수 있고 설정자가 동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물상보증인이 있는 형태의 공동저당이에요.
을 소유 A 부동산, 병 소유, 물상 보증인 소유의 B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돈 빌려준 계약은 하나죠? 지금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하나죠?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하나인가요? 아니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과 을이 지금 A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 그죠? 그리고 갑과 병이 B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죠? 그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등기. 공동저당이 성립을 하면 등기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공동담보임을 기재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등기부를 한번 그려봤는데 공동담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채무자 김미자 씨가 지금 김태용 씨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죠? 1억을 빌렸어요.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동산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죠? 이 부동산과 뭐다? 강원도 철원군 토지, 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해서 이렇게 1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낸다고 그랬죠. 이 공동저당권의 효력이 즉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공동저당권 효력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뭐다? 첫째, 채무자 소유에만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죠? 물상보증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하나. 뭐다? 채무자가 나오고 또 물상보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공동저당의 형태.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딱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시험 문제 빈도가 훨씬 떨어져요. 이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68조를 볼게요. 지금 먼저 채무자 소유인 경우를 하는 거예요. 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즉 뭐죠? 공동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게 공동저당의 이렇게 효력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경매 대가에 비례, 이걸 안분 배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렇게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는 경우에요. 한번 이걸 봅시다. 케이스를 보면서 볼게요. 케이스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을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럼 피담보 채권액 4천만 원이죠?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참 어려워하시는데 피담보 채권액 그러면 뭐다? 빌려준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우시면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을 소유의 A 토지와 B 토지.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채무자죠? 채무자 소유 A 토지와 B 토지의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 토지의 가액이 4천만 원이고 B 토지 가치가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을이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은 뭐다? 동시 배당 A, B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했어요. 지금 갑은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인데 공동 저당을 잡고 있잖아요. 부동산 두 개에 대해서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동시에 그걸 다 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동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A, B 부동산으로부터 얼마만큼씩 배당이 되는가? 지금 그겁니다. 그죠? 이것을 제가 한번 이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스를 그대로 옮겨 놨어요. (4천만 원을 빌려줬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액이에요. 그리고 을이 지금 공동저당을 지금 설정을 했죠.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A 토지, B 토지가 있답니다. 가치가 A 토지의 가치가 4천만 원이고 B 토지가 6천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을이 돈을 갚으면 좋은데 돈을 안 갚아서 경매를 신청한 상태죠. 그러면 경매 신청했다는 건 뭐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한마디로 경매를 통해서 변제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지금 을이 A 토지, B 토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토지를 자기 채권에 이렇게 변제받을 것인가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저당이 아니면 뭐죠?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면 이 토지가 뭐 A 토지만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경매해 가지고 4천만 원을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동저당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공동저당.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경매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예,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이 뭔지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들로부터 받겠죠?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들. 근데 공동으로 돼 있어요. 안분배당이라고 뭐냐면 토지 가치의 비례예요. 전체 토지 가치 중에서 이 토지가 얼만큼인지, 즉 4천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이 A 토지로부터는 전체 토지 가치가 얼마죠? 합치면 4천만 원, 6천만 원 합치면 1억이죠. 1억 중에서 A 토지의 비율은 4천만 원이죠. 그죠? 즉 40%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A 토지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1,600만 원이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B 토지는 뭐 똑같이 해봅시다. 4천만 원 중에서 지금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중에서 토지 가치의 비례, 전체 토지가 1억인데 지금 B 토지가 6천만 원이래요. 그죠? 그러면 2,400만 원을 B 토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동시 배당됐을 때, 동시 배당됐어요. A 토지와 B 토지가 동시 배당됐으니까 지금 이 토지 다 경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금액 중에서 이 4천만 원 중에서 A 토지로부터 값은 1,600을 받고요. B 토지로부터 2,400만 원을 받으면 4천만 원이 다 한꺼번에 이 갑으로부터 갑이 4천만 원을 획득하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계속 이해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A 토지에 지금 1번 저당권자 갑 있는데 2번 이 A 토지에 2번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아시겠나요? 이 2번 저당권자는 2천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1,600만 원을 이 갑이 받아갔으니까 나머지 2,400만 원이 남죠? 그죠? 2,400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채권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다 받아가겠네요. 그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나요? 이것은 B 토지도 똑같죠? 2,400을 갑이 받아갔으니까 나머지 B 토지가 얼마나 죠 6천만 원이죠? 나머지 3,600만 원이 남는데 지금 이 토지의 2번 저당권자 정의 피담보 채권액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3,600 중에서 3천만 원을 이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시 배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동시 배당된다. 무조건 안분 배당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써놨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동안이다. 그죠? 동안이에요. 동안.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방금 풀어드렸고 동시 배당된 케이스였어요. 그럼 이시 배당된 게 이시가 뭐죠? 공동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들어간 거죠.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368조 2항을 볼게요.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즉 어느 토지가 먼저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죠. 봅시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
자리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 끊어서 여기까지만 우선 이해를 해봅시다. 케이스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방금 케이스 봤던 거랑. 근데 지금 20에 해당을 하잖아요. 이 뒤에만 좀 더 추가를 해놨어요. 한편 하면서 뭐라고요? A 부동산에는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죠? 채권자가 병이고 그 피담보 채권이 2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B 부동산에는 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가 정이고 피담보 채권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을이 변제를 하지 않자 갑은 A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했다. 방금 이전에 봤던 것은 이 갑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했죠. 동시배당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요? 이것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A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했다. 즉 이걸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걸 보면서 한번 봅시다. 네, 이시배당 이런 상황이죠. 한번 볼까요? 다시 이것도 케이스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갑이 을한테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을이 저당을 설정한 거죠. 설정했는데 부동산 하나에만 했다고요? 아니죠. 부동산 가치가 이 피담보 채권액 모자라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을이 A 토지와 B 토지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 A 토지의 경매 가치가 4천만 원이고 B 토지가 6천만 원인데 지금 A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갑이 A 토지의 1번 저당권자가 됐고 뭐다? 이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거예요. 즉 을이 돈을 병으로부터 빌렸다는 얘기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 B 토지도 마찬가지죠. B 토지가 보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공동저당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B 토지에 대해서 갑이 1번으로 이렇게 저당권자가 된 거죠.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이고 뭐다? 그 B 토지의 2번 저당권자가 이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우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368조 2항에서 이렇게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먼저 배당한 그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부를 다 받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책에 그렇게 나오죠.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그러면 지금 A 토지가 먼저 경매가 됐어요. A 토지가 먼저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죠. 그래서 갑이 자기의 4천만 원을 지금 피담보 채권을 하고 있는데 이 A 토지가 4천만 원이니까 이 갑이 전부를 다 받아버렸어요. 이 토지로부터. 이 토지는 먼저 경매됐는데 한마디로 갑한테 다 4천만 원이 다 지급이 된 거죠. 이 토지로부터.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재수가 없었구나. 지금 4천만 원짜리 토지가 갑한테 4천만 원 다 갚았으니까 한마디로 이 토지는 깡통이 된 거죠. 이 2번 저당권자 병은 돈을 못 받을 것 같네요. 그죠? 그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문에 368조 2항이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의 한도에서 못 받는 사람이 대위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이게 지금 어렵죠, 이게.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 병이 동시에 배당했더라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배당했다면 아까 이 A 토지로부터 갑이 이걸 동시에 배당했다면 1,600만 원 그리고 B 토지로부터 2,400만 원 이렇게 동시에 배당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동시에 배당 시. 그래서 이 을은 동시 배당됐더라면 이 갑이 이 B 토지에 2,400만 원 받을 게 생긴 그것을 대위한다는 얘기죠. 그죠?
A 토지만 지금 경매가 됐으니까 이 B 토지는 그러면 아예 경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다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돈 다 받았으니까 이 1번 피담보 채권 소멸 쭉 줄을 그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 2번 저당권자를 위해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2번 저당권자가 이렇게 대신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위치.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갑이 이렇게 공동 저당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자기가 대신 위치하겠다 해서 뭐다? 여기 지금 잘못됐는데 20배당입니다. 20배당시는 뭐다? 이 후순위 저당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를 한다. 어디다? 이렇게 나중에 경매될 그 부동산에 대위를 한다. 그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는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만 제일 처음 들어가지고 이해를 다 하시면 좋겠지만 못 그러실 거예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한다? 20에 해당한다? 그러면 대. 2대라고 생각하세요. 2대. 그래서 동한2대. 이렇게 기억을 우선 해주세요. 동시 배당했으면, 즉 한꺼번에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으면 안분 배당이고, 별개로 배당이 들어갔으면 먼저 하나 토지가 먼저 그 경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20 배당됐으면 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가 나온다. 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대위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이 어려우실 텐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볼게요. 갑은 A 부동산의 경매가액 4천만 원 전부를 자신의 채권을 위해 배당받을 수 있다. 그죠? 20배당 되면 뭐다? 그 조문에서, 이 조문을 다시 볼게요. 조문에서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4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뒤쪽,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 먼저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그죠?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 안분 배당했을 때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지금 방금 케이스 같은 경우 2,400만 원이었죠. 그 한도에서 그 자를, 그 선순위자, 지금 갑이었을 거예요. 선순위자가 갑이고 지금 그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지금 병이었을 겁니다. 그 병이 그 다른 부동산의 그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 설명이 됐고요. 이 2번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다? 지금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지금 설정된 경우만을 본 거죠. 근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어떻게 알아두냐면 물상 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나요? 잘 기억해 두셔보십시오. 물상 보증인 우선설. 이걸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물상 보증인이 나오는 상태죠.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즉 돈을 갑이 을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죠. 근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죠. 각각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죠.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을도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고 이 사람도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A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A 부동산이고 이 병은
지금 비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1번 상황 동시 배당됐습니다. 동시 배당됐다는 건 뭐죠? 이 두 부동산이 함께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 A, B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었던 거 방금 배웠던 그런 경우에는 뭐다? 안분 배당을 했잖아요. 그죠?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설령 이렇게 함께 배당에 들어갔다고, 즉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돼요.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병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왜 유리한지 아시겠죠? 병은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동시 배당되었더라도 뭐다? 안분 배당이 아닙니다. 채무자 먼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배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시 배당인 경우가 있죠. 이시 배당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이 부동산에 채무자 소유인 이 A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볼까요? 이 X라고 해볼까요? X. 후순위 저당권자 X. 그리고 이 병소유 B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Y라고 해볼게요. 임의적으로. 그러면 이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동산이 먼저 배당되는 얘기죠. 먼저. 그래서 뭐다? 채무자 소유 A 부동산에 먼저 배당됐다고 해봅시다. 먼저 배당되면 뭐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근데 대위를 할 수 있다 없다만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되면 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없냐면 물상 보증인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물상 보증인 우선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돼가지고 이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 부동산의 후순위자. 대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상 보증인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 이 대위를 하게 되면 물상 보증인 소유 이 B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대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좀 지저분한데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B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들어와요. 이시 배당이죠. 그러면 이 물상 보증인 소유 B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상 보증이 우선하는 것은 유리하게. 그래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되면 대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책 볼까요? 책. 이제 판례를 봅시다. 지금 동시 배당된 경우의 판례를 먼저 볼까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뭐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죠. 또 일부는 뭐다?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어떻게? 동시에 배당하는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죠?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안분 배당을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 했죠? 368조 1항이 안분 배당이라고 그 조문이에요. 안분 배당 해야 한다. 그래서 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경우 경매 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으로 배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으로 채무자 거 먼저 배당을 한 다음에 부족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추가로 배당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즉 물상보증인을 좀 보호를 해주자. 타인의 채무에 자기의 부동산을 설정한 사람이니까 이 소리입니다.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취지가 그렇다 이 소리예요. 넘어갈까요? 예, 이시 배당된 경우에 물상보증인 우선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죠. 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유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 볼까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만 알아두세요. 예, 다 봤네요. 그러면 3번. 공동저당 설정 시 법정지상권 성립 후, 이것도 설명드렸죠? 이것은 어떻게만 하시라고요? 즉, 법정지상권은 어느 경우에 성립을 하죠? 어느 경우에? 읽어봅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 후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관련하여 판례는 뭐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긍정하나 철거되고 새로 건축한 건물에는 공동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공동저당일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좀 내용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머리가 너무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이 나오는데요. 근저당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